2023년 10월 14일 새벽 5시 경기도 안산 외곽 쓰레기 처리장. 환경관리직원 박신 씨는 평소대로 압축 설비를 작동시키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빨간색 여행 가방 하나가 끼어 멈춰 선 것을 포착했다. 가방은 두꺼운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어 누가 봐도 수상한 낌새를 풍겼다. 그는 조심스럽게 칼을 꺼내 테이프를 잘라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박신 씨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다. 내용물은 쓰레기가 아니었다. 참백한 살점의 사람 팔 한쪽이 마치 식료품처럼 진공 포장되어 있었고, 옆에는 낡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인형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어 소름을 돋게 했다. 박신 씨의 즉각적인 신고로 경기남부경찰청이 현장을 곧바로 봉쇄하고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새벽에 버려진 빨간색 여행 가방 하나에서 시작된 끔찍한 사건의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현장 봉쇄 직후 붉은색 여행 가방 내부에서 발견된 팔은 지체 없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과로 이송되었다. 이곳의 공기는 냉동 창고보다 더 차가웠지만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이 박사는 마치 택배 포장을 뜯는 듯 차분함을 잃지 않았다. 그가 신중하게 진공 포장 비닐을 절개하자 거의 완벽하게 얼어붙은 한쪽 팔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박사는 단번에 이것이 우발적인 살인의 결과가 아님을 직감했다. 어깨 관절 부위의 절단면은 뼈와 연부 조직이 마치 기계로 깎아낸 듯 날카롭고 매끈했다. 저항하거나 찢긴 흔적은 전혀 없었다. 이러한 절단은 일반인이 소지할 만한 도구로는 절대 불가능하며 전문 외과용 절단 장비나 산업용 절단 기계에서나 가능한 작업이었다. 이 박사는 이어서 팔의 피부색을 확인했다. 참백함은 단순히 온도의 영향이 아니라 사전에 피가 완전히 제거된 흔적이었다. 그는 강 팀장에게 작은 목소리로 이 팔은 탈열 과정을 거쳤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병원이나 불법 해부시설에서나 볼 수 있는 전문적인 처리 방식이었다. 잔혹한 사건에 익숙한 강 팀장조차 이 순간 살짝 숨을 멈췄다. 피를 뺀 뒤 절단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길르카에 사후 처리되었음을 의미했다. 동결 상태를 검사한 결과 보관 온도는 약 영하 20도로 추정되었다. 이는 가정용 냉동고가 아닌 산업용 저온 창고에서 장기간 보관되었음을 시사했다. 또한 조직의 건조 정도와 미세한 피부 변화 등을 통해 이 박사는 피해자가 최소 한 달 이상이 지나서야 팔이 버려졌음을 확인했다. 시신이 부패하지 않은 이유는 오랜 기간 철저하게 냉동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누군가는 시신을 숨기기보다 보관하고 있었던 셈이었다. 모든 법의학적 흔적이 전문적인 작업을 가리키자 이 박사는 가장 중요한 단계인 지문 복원에 들어갔다. 얼어붙은 피부는 지문을 읽기 어렵게 만들었지만 그는 천천히 온도를 올리고 조직 복원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지문을 되살려냈다. 이후 지문 스캐너에 넣어 조회를 시작했다. 첫 번째는 실패, 두 번째도 불일치, 그리고 세 번째 시도. 차가운 삐잉하는 알림음과 함께 완벽한 일치 결과가 화면에 떴다. 이름 한미소, 여성, 22살, 서울소재대학교 재학 중. 하지만 다음에 뜬 정보가 모두를 멈춰 세웠다.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한미소는 석 달 전 캄보디아로 출국한 후 단 한 번도 한국으로 돌아온 흔적이 없었다. 입국 기록도, 항공편도, 공항 CCTV도 없었다. 한 소녀는 나라에서 사라졌지만 그 팔은 잔인한 방식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강 팀장은 이 박사가 건넨 자료를 응시하며 이 사건이 더 이상 경기 지역의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묵직한 느낌을 받았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살인범은 단순히 한 명을 죽인 것이 아니었다. 냉동 보관 시설이 있었고 전문적인 절단 도구가 있었으며 시간과 계획이 있었고 시신을 분할하여 한국으로 보내야 할 이유가 있었다. 붉은색 여행 가방 속은 단지 첫 번째 조각이었으며 이는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하려 하고 있었다. 피와 비밀이 얽힌 거대한 사건의 서막이었다. 한미소의 신원이 확인되자마자 강력계는 즉시 수사를 디지털 분석으로 전환했다. 미소가 한국을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흔적을 역추적하는 것만이 그녀의 실종과 죽음의 진실에 다가갈 유일한 방법이었다. 미소의 죽음은 너무 완벽하게 감춰져 있었고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녀가 남긴 모든 전자 기록을 되짚어야 했다. 사이버 수사팀이 즉각 투입되었다. 디지털 포렌식실은 특유의 분위기를 풍겼다. 서버에서 나는 뜨거운 플라스틱 냄새, 진한 커피향, 그리고 밤낮없이 돌아가는 펜 소리. 중앙 모니터에는 미소의 카카오톡, 이메일, 클라우드 자료가 층층이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첫 번째 데이터가 뜨자 수사팀은 모두 말없이 굳어졌다. 캄보디아로 떠나기 한 달 전, 미소는 어떤 메시지를 받았다. 어느 대학생이라도 흔들릴 만한 조건이었다. 시아누크빌 관광 홍보대사, 월 1,000만, 항공권 및 숙소 제공. 짧은 안내 메시지에 전문적인 로고까지 붙어 있었지만 이미지를 확대하자 조잡하게 수정한 흔적이 보였다. 완벽한 제안처럼 보였지만 분명 훌륭하게 꾸며진 함정이었다. 휴대전화 확대 기록을 따라가자 미소의 마지막 위치는 7월 15일 푸놈펜 공항이었다. 이후 신호는 갑자기 끊겼다. 배터리가 나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기를 꺼버리거나 파괴한 흔적이었다. 그리고 닷새 뒤 7월 20일 미소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낯선 입에서 카카오 계정에 로그인했다. 위치는 시아누크빌의 차이나타운. 그곳은 국제수사기관이 블랙존이라 부르는 불법 전화 사기 조직과 폐쇄형 건물들이 밀집한 지역이었다. 이상한 점은 메시지를 보는 사람이 미소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인증 요청, 비밀번호 변경, 채팅 기록 삭제. 누군가가 그녀의 계정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다. 강 팀장은 위성 지도를 보며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그 입가 해당 지역에서 특별히 이례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시점이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은 미소가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누군가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은행 기록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미소가 모아두었던 수백만 원의 저축금 전액이 익명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이체된 뒤 블록체인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거래 시간은 캄보디아 시간 새벽 3시. 유사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 시간대는 프로세스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돈을 강제로 송금당하는 순간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수사실은 잠시 정적에 잠겼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휴대전화 차단, 계정 탈취, 돈 이체. 미소는 이미 이른 시점부터 자유를 박탈당했다. 그리고 그녀가 3달간 흔적 없이 사라졌던 이유도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강 팀장은 붉은색 여행 가방 속에서 발견된 얼어붙은 팔 사진을 떠올렸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 둘 맞춰지는 느낌이었고 그것은 소름 끼칠 만큼 강력한 확신을 안겨주었다. 미소는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납치되었고 불법 조직의 사기 작업에 강제로 투입되었으며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진 순간 수많은 피해자가 겪어왔던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강 팀장은 가장 큰 의문에 갇혔다.
만약 미소가 캄보디아에서 살해되고 처리되었다면 왜 그녀의 시신 일부가 경기도에서 발견된 것인가? 누가 무슨 목적으로 한국까지 가져온 것인가? 디지털 포렌식실에 있던 누구도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오늘 확보된 데이터는 단순히 미소가 걸어간 마지막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수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둡고 그리고 결코 작은 조직이 아닐 3대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 순간 안산 쓰레기장에 벌어진 작은 사건은 국경을 넘는 거대한 범죄로 성격이 바뀌었다. 그리고 강 팀장은 직감했다. 이번 3대는 어둠에 숨어있을 뿐 아니라 그 흔적을 지우는 기술에서도 누구보다 노련한 자들이라는 것을. 한미소의 마지막 여정을 재구성한 직후 강력반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갔다. 안산 소각장 14일 밤에 버려진 그 발은 스스로 나타날 수 없다. 누군가가 그곳에 사람의 발길이 끊긴 정확한 시간대를 골라놓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강 형사는 범인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반경 5km 모든 도로 CCTV를 전면 분석하라고 명령했다. 기술팀은 모든 영상을 하나씩 복원했다. 희미한 외곽 도로의 가로등, 드문드문 지나가는 차량, 새벽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수, 모든 것이 지루할 만큼 평범했다. 그 장면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새벽 3시 15분 소형 냉동 트럭 한 대가 쓰레기 처리장 앞을 비정상적으로 느린 속도로 지나갔다. 번호판에는 진흙이 두껍게 덕지덕지 묻어 있어 의도적으로 가린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뒷부분 왼쪽 모서리에 난 찌그러진 자국. 차량을 수리하지 않는 이상 사라질 수 없는 특징이었다. 강 형사는 즉시 CCTV 관제팀의 스마트시티 영상 분석 시스템 일명매의 눈으로 이 차량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번호판을 읽는 수준이 아니다. 차량의 모양, 흠집, 헤드라이트 바퀴, 움직임의 패턴까지 분석한다. 번호판이 완전히 가려져 있어도 차량은 스스로의 습관을 숨길 수 없었다. 시스템은 약 4분 만에 경로를 복원했다. 화면에는 시간을 거슬러 차량의 이동이 역순으로 재생됐다. 해안 도로를 지나 대형 교차로를 통과하고 컨테이너가 밀집한 구역으로 들어간다. 팀 전원의 심장이 동시에 내려앉았다. 그 방향으로 이어지는 곳은 단 한 곳 더. 평택. 아시아 각지에서 하루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들어오는 국제 항구. 캄보디아발 화물도 포함된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이 유령 트럭이 모습을 드러냈다. 새벽 2시경 항구를 빠져나와 안산 소각장에 들러 팔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것이다. 강 형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이었다. 트럭은 다시 항구로 돌아가지 않았다. 내륙 쪽으로 깊숙이 이동했고 작은 도로로 빠져들었으며 시흥과 안산 경계 지점에서 자취를 감췄다. 불법 체류자와 미등록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경찰이 흔히 회색 지대라 부르는 곳, 법의 손길이 골목만큼이나 어두워지는 곳. 수사팀은 도로변 CCTV를 따라 추적을 이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산업단지 외곽의 한 구석에서 트럭이 낡은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녹슨 철판 간판에는 해산물 수입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최근 일주일 동안 화물 차량의 출입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창고는 가동되지 않는데 불은 켜져 있고 CCTV가 작동하며 문은 밤낮없이 굳게 잠겨 있다.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강 형사는 화면을 바라보며 무의식 중에 손에 힘을 주었다. 모든 데이터가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유령 트럭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평택항에서 출발해 안산 소각장에 들렀고 시흥의 회색 지대 한가운데 숨었다. 캄보디아에서 온 컨테이너 중 하나. 그 안에는 미소의 팔보다 더 끔찍한 것이 실려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순간 강력반은 확신했다. 그들은 이미 사건의 또 다른 층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도로 CCTV는 단순히 장면을 찍어두는 기계가 아니었다. 차갑게 잠긴 컨테이너 뒤에 숨겨진 비밀로 이어지는 길을 무심코 열어버린 증인도 들고 있었다. 랜덤 트럭의 흔적을 추적한 순간부터 중대 사건 수사팀은 트럭이 사라진 바로 그 장소, 시흥과 안산 경계 지역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땅에는 경기도 경찰이라면 누구나 아는 별명이 있었다. 바로 시흥 차이나타운이다. 이곳에서는 신분증, 법규, 심지어 진짜 신분까지도 밤새 문을 여는 식당들의 연기처럼 흐릿하다. 강 형사는 이곳을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올 때마다 골목마다 눈과 귀가 있고 누군가 발걸음을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트럭이 들어선 창고는 한 야식집 바로 옆에 있었다. 낮에는 버려진 고목지대처럼 보이는 곳. 오래된 건물들이 기묘한 색으로 덧칠되어 있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거리는 중국어 간판으로 반짝이고 튀김 기름 냄새, 상인들의 외침, 낡은 오토바이 소리가 작은 바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와 섞여 혼란스러운 세상을 만들어낸다. 이런 혼란 속에서는 경찰 제복을 입고 활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파란 제복 하나 나타나는 순간 마치 스위치를 끈 듯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그래서 강 형사는 2명의 평상복 수사관을 창고 주변으로 잠입시켰다. 민감한 장소에 스며드는 것에 익숙한 이들은 신입 외국인 노동자로 가장해 중국어 몇 마디를 서투르게 배운 척하며 사람들 속으로 섞였다. 이곳의 골목마다 수많은 시선이 있었다. 누구든 5분 이상 낯선 이로 남아있으면 관찰당하기 마련이었다. 바로 그 점이 강 형사로 하여금 창고 뒤에 숨겨진 것이 단순한 해산물 밀수만이 아님을 확신하게 만들었다. 창고 바로 앞에서 수사관들은 문신한 3명의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난방식 중국어로 빠르고 날카롭게 경계심 섞인 어조로 이야기했다.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시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마치 지하 도박장의 경비원과 같았다. 수사관은 세세하게 기록했다. 근육, 서 있는 자세, 소매를 걷어 드러난 용 문신. 이런 문신은 범죄 조직이나 새로 이주한 특정 단체에서만 감히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사관을 오싹하게 만든 것은 그들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아니었다. 창고 안에서 문이 꽉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냉동기 압축 소리였다. 해산물 수입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물건이 거의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는 곳. 그 소리 때문에 창고는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 강 형사가 시에 잠입시킨 정보원이 나타났다. 이 남자는 10년 동안 이곳에 살며 골목과 시장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창고가 반년 넘게 검역을 거치지 않은 컨테이너를 수시로 받았다고 전했다. 밤에 원양어선을 통해 들어온 컨테이너는 몇 시간 만에 사라졌다. 주민들 사이에는 외국에서 가져온 야생동물 고기, 때로는 캄보디아 깊은 숲이나 라오스 정글에서 온 고기라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컨테이너에서 나는 냄새는 이상하고 강렬하며 어떤 고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정보원은 이 부분에서 목소리를 낮췄다. 한 번 호기심 많은 골목 노동자가 컨테이너를 열어보았다가 다음날 사라졌다는 것이다. 아무도 그를 찾지 못했고 싸움도 살인도 없었다.
그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골목에서 사라졌다. 그 후로 누구도 컨테이너 근처에 가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모든 내용을 강 형사에게 보고했다. 강 형사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창고는 해산물을 파는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중간 기지였다. 평택항에서 조용히 도착하는 컨테이너 안에는 아무도 열지 못하는 물건이 들어 있었고, 새벽에 나타난 유령 트럭은 그 체인의 한 고리일 뿐이었다. 강 형사는 지역 지도가 표시된 화면 앞에 서서 혼잡한 골목 속 창고 위치를 주시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미소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으려면 그들은 바로 이 회색 지대로 들어가야 한다. 밀수, 강제노역, 조직 범죄의 경계가 흐릿해져 구분할 수 없는 곳으로. 그리고 강 형사는 알았다. 그들이 창고에 들어가는 순간 단순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흔들어 놓을 무언가를 마주하게 될 것임을. 10월 20일 밤, 시흥의 하늘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 몇 개만이 지친 불빛처럼 드문드문 빛나고 있었다. 평소 시끄럽던 차이나타운 일대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마치 이곳이 곧 일어날 일을 알고 있는 듯했다. 정확히 23시 45분, 경기도 남부중대사건팀과 스와트 특수부대는 사흘 전 사라진 트럭이 있었던 수입해산물 창고를 조용히 에워쌌다. 강대인은 지휘 위치에 서서 무전을 귀에 대고 오래된 첨회색 셔터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 조금이라도 늦으면 몇 시간 만에 모든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조직은 흔적을 오래 남기지 않는다. 신호는 단 한 번의 고개 끄덕임으로 전달되었다. 스와트는 즉시 돌진했고 3명이 슈크건으로 셔터 자물쇠를 정확히 겨냥했다. 금속이 부서지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거리 전체를 깨우는 듯했다. 참고한 경비들은 당황했지만 반응하기도 전에 스와트는 몇 초 만에 그들을 제압했다. 중국인 4명, 한국인 1명 모두 얼굴을 바닥에 대고 손은 뒤로 묶였다. 셔터가 완전히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음 속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 순간 모두가 직감했다. 이제 보게 될 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안쪽 냉동 창고는 예상보다 훨씬 넓었다. 차가운 레드 조명이 수백 개의 큰 스티로폼 상자를 비추고 상자들은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다. 상자 겉면에는 모두 참다랑어라는 한자 라벨이 붙어 있었고 얼핏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강대위는 이런 저렴한 위장에 익숙했다. 그는 이번 작전 내내 함께한 이 박사에게 신호를 보내 상자 하나를 열어보게 했다. 상자 뚜껑이 열렸다. 첫 겹은 냉동 생선이었다. 그러나 생선 몇 마리를 치우자 모두가 숨을 멈출 만큼 충격적인 광경이 나타났다. 미소의 팔처럼 진공 포장된 비닐봉지 안에는 팔이 아닌 사람의 장기, 심장, 폐, 신장이 종류별로 정리되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아무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가장 경험 많은 이들조차 목구멍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이 박사는 다른 봉지 하나를 열었다. 그는 잠시 들여다보다가 차분하지만 섬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젊은 사람의 장기입니다. 틀림없어요. 영하 20도에서 보관됐습니다. 다른 상자도 열리고 또 다른 상자도 열렸다. 창고 안 곳곳이 인간의 신체 부위로 가득했다. 뼈, 근육, 조직, 심지어 원형 그대로인 장기도 있었다. 모두 냉동 제품처럼 포장되어 있고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었다. 한쪽 구석에서 스와트는 큰 금고 하나를 발견했다. 자물쇠를 열자 돈이 아니라 여권이 들어 있었다. 한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여권.
최소 20권이었고 모두 젊은 여성이 것으로 대부분 18에서 25살 사이였다. 그중 하나, 강대희의 시선을 오래 붙잡은 여권이 있었다. 한미소의 여권. 깨끗하고 찢어지거나 번지지 않은, 마치 어제 그녀의 가방에서 갓 꺼낸 듯한 상태였다. 강대희는 손을 힘껏 쥐어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미소의 죽음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다. 눈앞에 놓인 증거가 이를 확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유일한 피해자가 아님도 분명했다. 바닥에는 중국인 한 명이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었다. 강대희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묻지 않아도, 위협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단순 참고 경비일 뿐, 더 큰 조직을 위해 고용된 사람들이었다. 진짜 운영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날 밤 시흥 창고는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니었다. 강대희를 전혀 예상치 못한 어둡고 거대한 조직으로 통하는 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냉동 컨테이너 안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히 한미소의 죽음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섬뜩한 질문을 던졌다. 다른 피해자들은 얼마나 더 포장되어 운송되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고 있는가? 새벽, 스와트 팀이 창고 구석구석을 수색한 후에 쟤는 체포되었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도 저항하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사람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을 뿐, 마치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그러나 경기도 남부경찰서 신문실로 압송된 후 벌어진 일들은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쟤는 조직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상자 안의 물건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었다. 신문실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흰빛 조명에 잠겨 있었다. 강 형사는 채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차가운 금속 책상 하나만 놓여 있었다. 채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을 유지했고 손은 수갑에 채워 바로 앞에 가지런히 놓였다. 그의 눈빛은 지루하게 연극을 보는 듯 나른했다. 강 형사는 기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했다. 이름, 국적, 직업. 채는 지친 목소리로 중국어와 한국어가 섞인 발음으로 대답했지만 창고와 관련된 어떤 세부 사항도 회피했다. 그는 마치 기계처럼 나는 물건만 지켰다. 아무것도 몰라. 를 반복했다. 그러나 강 형사는 수백 명을 신문해 본 경험이 있었다. 그는 무엇이 위장이고 무엇이 두려움이며 무엇이 경찰이 증거를 잡지 못했다고 믿는 침착함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 강 형사는 몸을 뒤로 기대고 팔짱을 낀 후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놓았다. 한미소의 팔이 진공 포장된 사진이었다. 채는 힐끗 보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그런 장면에 이미 익숙한 듯했다. 아니면 더 나쁘게 직접 관여한 경험이 있는 듯했다. 강 형사는 계속했다. 이번에는 다른 사진 하나를 더 꺼냈다. 박스 안에 장기 사진. 포장 가장자리에 굳은 피가 묻어 있었다. 채는 한 번 아주 미세하게 침을 삼켰다. 하지만 강 형사는 그 미세한 움직임만으로도 채의 침착함에 처음 금이 간 것을 알아차렸다. 이건, 강 형사는 천천히 말했다. 동물 고기가 아니야. 젊은 여성의 심장, 간, 신장이야. 그리고 그 DNA는 우리가 찾고 있는 피해자 중 한 명과 일치해. 채는 침묵했다. 더 이상 사진을 보지 않았다. 그러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오므라들며 수갑에 부딪혔다. 강 형사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미소의 발은 해동되어 버려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컨테이너가 평택에서 왔다는 것도 알고 있다. 당신이 그 창고를 6달 동안 관리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당신 금고에서 미소의 여권을 발견했다. 채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번에는 숨길 수 없었다. 이제 침묵이 더 이상 안전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강 형사는 파일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DNA 감정 결과가 있었다. 그는 종이를 채 앞으로 밀었다. 결과 확인. 냉동 창고의 장기는 한미소의 것이 맞다. 12개 지점 일치. 오차 없다. 채는 깊이 숨을 들이켰다. 마치 마침내 마지막 벽에 몰린 듯했다. 잠시 후 그는 짧고 삐뚤어진 웃음을 터뜨렸다. 웃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그를 기다리는 것이 진술보다 더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은 이해 못할 거예요. 채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 연결고리에서 마지막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것들은 그냥 남은 잔해일 뿐. 심장, 간, 진짜 가치 있는 것은 피해자가 죽은 직후 바로 옮겨졌어요. 강 형사는 침묵하며 그가 계속하게 내버려 두었다. 채는 책상을 바라보며 마침내 숨기려던 마음을 포기한 듯 말했다. 그 여자, 미소. 그녀는 캄보디아에서 잡혔어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물건만 받았을 뿐. 그들은 피를 빼고 장기를 빼낸 뒤 나머지를 어선으로 여기로 보냈어요. 최대한 이용하려고. 낭비하지 않으려는 거죠. 최대한 이용이라는 두 단어가 신문실의 바늘처럼 꽂혔다. 채는 계속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들은 블랙 트라이앵글이에요. 캄보디아, 중국, 한국. 나는 버려진 것만 처리했을 뿐. 강 형사가 바로 물었다. 누가 운영했나요? 화물은 어디로 갔나요? 누가 당신에게 지시했나요? 채는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격렬이 섞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단지 말단이라는 것을 아는 자의 웃음이었다. 저를 잡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단지 문지기일 뿐이에요. 지시하는 사람은 창고에 발도 들이지 않아요. 만약 내가 이름을 말하면 재판 시작 전에 죽어요. 강 형사는 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위협하지 않고 소리치지도 않고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던졌다. 그럼 미소의 팔은 왜 버려졌죠? 누가 지시했나요? 채는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기억을 더듬는 듯. 그리고 말했다. 그날 화물에 문제가 있었어요. 한닥스가 해동되어 장기가 손상됐죠. 챈, 그러니까 나에게 버리라고 지시했어요. 단지 불운이었을 뿐. 컨베이어에 걸렸어요. 그는 강을 바라보며 눈빛이 공허했다. 걸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녀를 절대 찾지 못했을 거예요. 절대. 신문실에서 아무도 말을 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드러난 진실은 들어올 때보다 더 차가운 공기를 만들었다. 채의 진술은 한미소의 죽음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운영된 범죄 기계를 드러냈다. 인간이 상품으로 전환되어 분류, 포장, 운송되는 시스템이었다. 강 형사는 일어나서 서류를 챙겼다. 이 뒷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창고를 관리한 살인자를 찾았지만 지시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강 형사는 알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수사는 가장 어두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채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시흥의 냉동 창고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점점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온라인에서 떠돌던 공개식인 축제 같은 일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대신 믿기 힘들 정도로 은밀하고 잔혹하며 냉정한 시체 유통 체계가 드러났다. 채의 컴퓨터에서 수사팀은 다크웹에서 활동하는 비밀 그룹 더 구름의 클럽을 발견했다. 이곳에는 젊은 사람을 먹으면 건강이 좋아지고 수명이 늘어나며 활력이 증가한다고 믿는 부유하고 병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든 거래는 입념으로 이루어졌고 결제는 가상화폐로 진행되며 고객들은 실제 이름 대신 암호화된 문자열로만 나타났다. 하지만 채가 저장한 데이터 덕분에 이 조직의 구조가 드러나게 되었다. 경찰은 월별 주문 목록을 확인했는데 사람의 고기가 고급 식재료처럼 분류되어 있었다. A급은 신선한 내장, B급은 다진 고기, C급은 원형 그대로였다. 배송 시간은 캄보디아에서 출항한 어선이 평택에 도착하는 일정과 정확히 일치했다. 일부 메시지에는 신규 물량, 고품질, 사망 후 3시간 내 처리 같은 섬뜩한 기록도 남아 있었다. 채는 한미소 같은 피해자가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후 심장, 간, 신장을 현장에서 고객에게 바로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나머지 시신은 진공 포장 후 영하 20도로 냉동하여 어선을 통해 은밀히 한국으로 운반되었다. 고객 요구에 따라 고기는 퇴출형으로 만들어 약초와 섞거나 부분별로 손질하거나 원형 그대로 고급 식당이나 비밀 주방에 전달되었다. 모든 과정은 합법적인 식품 공급망처럼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비명 소리도 잔혹한 장면도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고 단지 인간의 몸이 담긴 차가운 박스만이 판매자와 구매자의 손을 거쳐 일반 상품처럼 이동했다. 경찰이 진실을 모두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피해자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아니라 사람의 고기가 캄보디아, 바다, 한국을 잇는 국제 공급망 속에서 상품화되어 수년간 그림자 속에 존재했다는 사실이었다. 모든 증거를 종합한 끝에 경찰은 한미소의 비극적인 여정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미소는 7월 시아누크빌에서 관광홍보대사로 일할 기회를 얻겠다는 희망을 안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월 1,000만 원이라는 높은 급여는 학비를 마련해야 하는 젊은 대학생에게는 너무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미소는 그 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사기 컴파운드에 끌려온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미소는 온라인 사기 조직에 강제로 투입되어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씩 일해야 했고 외출은 허락되지 않았으며 휴대전화와 여권은 압수당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위협과 폭행을 당하고 사기 한도를 늘리도록 강요받았습니다. 9월 미소가 외부와 마지막으로 연결한 기록은 중요한 단서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탈출을 시도했지만 붙잡혔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정황은 채 진술을 토대로 미소가 가치 없는 상품처럼 처리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탈출 시도 후 며칠 만에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심장과 간은 동남아 암시장에서 판매되었고 나머지 시신은 해체되어 냉동되고 산업용 제품처럼 밀봉되었습니다. 그 후 미소의 시신은 냉정한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먼바다 어선에 실려 2주 동안 바다를 건너 평택에 도착한 뒤 바로 시흥의 냉동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미소와 함께 포장된 화물은 대부분 문제없이 유통되었지만 왼쪽 팔 하나만 운송 중 해동되어 악취를 풍기고 컨테이너 전체를 망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채는 부하들에게 즉시 그 부분을 폐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소해 보이는 부주의가 결국 전체 조직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한때 보이지 않던 범죄 조직이 한국에서 적발된 것입니다.
이로써 경찰은 미소의 고통스럽고 냉혹한 여정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외침조차 할 수 없었던 한 젊은 여성이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인신매매 산업의 마지막 상품으로 변해버렸고, 버려진 그녀의 일부 신체가 국제 범죄 조직 전체를 폭로하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여러 날 밤에 걸쳐 증거를 수집하고 DNA 감정과 금융 자료 및 관련자 진술을 대조한 끝에 경기도 남부경찰은 국제 인신매매와 시신 거래 조직에 대한 기소 자료를 완성했다. 총 15명의 관련자가 체포되었으며 이들에는 운반체, 매매 중개인, 보호체, 그리고 특히 한 곳내에서 피해자 시신의 일부를 직접 처리한 채가 포함되어 있다. 법정에서 처음에는 범죄를 부인하려 했던 채는 영하 20도 냉동 창고, 다크웹 주문 내역, 고객 식별 코드가 포함된 뒤로, 그리고 창고에서 발견된 한미소의 DNA가 담긴 스티로폼 상자 등 철저한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머리를 숙이고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채는 시신 운반 및 거래, 국제 인신매매 조직 참여, 해외 살인 은폐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한국 내 모든 거주 특권을 박탈당했다. 다른 관련자들은 연루 정도에 따라 10년에서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내려졌지만 그날 기자회견장은 박수 소리 대신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강 팀장이 언론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해외에서 높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라고 해서 이런 비극이 시작될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매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화려한 약속을 믿고 떠나지만 사라진 후에는 아무도 그들을 찾을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 그의 발언이 전해지자 해외 취업이나 타지에서 일하는 자녀를 둔 수천 가정이 충격을 받았다. 법이야 복도 끝에서 경찰은 한미소의 남은 유골 일부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여성은 아무 말 없이 작은 나무 상자를 가슴에 안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다. 바깥 마당에서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지만 그 소리는 그녀의 고통을 잠재울 수 없었고, 아직 열리지 않은 컨테이너, 찾아내지 못한 실종자, 밝혀지지 않은 범죄 조직의 현실도 감출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경고는 여전히 남아있다. 모든 것이 상품화될 수 있는 시대에 한 인간의 마지막 가치를 단지 무게로만 평가당하게 두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